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력을 위한 기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일문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지금 앞부분만 좀 선정을 해서 기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천일문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영어 실력을 압도적으로 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천일문이라는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제가 기초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면 저한테 교환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말로 연습을 제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품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어의 단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영어 단어는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사전에 찾아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우리가 자리라는 개념을 또 배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사전을 잠깐만 켜볼게. 지금 여기 사전에 보시면 사전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자, 이게 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전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쉬를 쳐볼게요. 쉬. 자, 쉬를 치면 여기 이렇게 조금 파란 색깔, 하늘 색깔 글씨로 대명사, 명사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미에 따라서 구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의미에 따라서 대명사일 때는 그녀란 뜻이 되고 명사일 때는 여성, 암컷, 암 이렇게 쓰이잖아. 이게 바로 품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품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한 거 있죠. 이 분류한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사전에 나와 있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자리라는 말을 들어봤고 뭐 학교 선생님들마다 뭐 구성 요소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she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She is my little sister.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야?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 말이지,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 마침표가 있는 부분까지를 뭐라 그래? 문장이라 그래, 얘들아. 알았지? 처음부터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 있는 거, 혹은 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 혹은 이렇게 얘들아 느낌표가 찍혀 있는 거를 우리가 한 문장이라고 하거든. 그 문장에서는 우리가 she를 품사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파란색으로 써볼까? 주어라고. 됐어? 그러면 이렇게 주어라고 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는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품사라는 것과 자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품사라는 부분은 실제로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을 할 때 사로 끝나는 말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품사가 아닌 자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로 끝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계속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품사와 자리를 구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치?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야.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 대한 외국어 학습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s는 또 뭐라고 할까? 그렇지. 품사로는 동사라고 하지만 자리로서는 우리가 술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my little sister라는 건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가 아닌 보어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건 문장이 있을 때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되는 거고, 자, 품사는 무엇이다? 문장 밖에서, 사실은 문장 밖에서 어떤 영어 단어의 의미에 따라 분류된 그 분류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품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품사의 종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요,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있죠. 이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게 이 2가지예요. 전치사와 접속사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나면 참 좋겠지. 하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신경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명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를 말하냐? 이름처럼 의미를 갖고 있는 품사예요. 자, 선생님이 이름처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 명사죠. 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토끼, 명사죠.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공책, 요것도 명사입니다. 노트북이 공책이니까. 그런데 이빨 닦기, 자, 이거 명사인가요? 네, 명사예요. 아시겠죠? 그녀가 언제 오는지, 자, 이것도 명사일 거 아닐까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처럼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명사는 기본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다 명사가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의미 단위가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뭐 하는 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명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파란색으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예요? 전치사의 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4가지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의 의미를 뭐 하는 겁니까? 보충 설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의미를 갖는 품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해석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해석이 뭐뭐의로 끝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보라 색깔로 big, cute가 나와 있지. 그러면 big이라는 말은 큰이라는 뜻이니까 니은으로 끝나지, 얘들아. 그치? 이게 이제 큰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니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cute는 귀, 여, 운으로 끝나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명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찾는 방법은 분명히 명사랑 같이 의미가 연결돼. 예를 들면 큰 차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a big car.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큰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라는 거 알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를 꾸며주기 때문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형용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 그치?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A car is, 더 car라고 써야 되겠지. The car is big. 이렇게 써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 자동차는 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큰이라는 단어가 자동차하고 의미가 연결되니 안 되니? 그렇지. 의미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라는 단어는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식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꾸며주는 건데 보어가 아닐 때, 보어가 아닐 때 우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럼 쌤, 보어 따로 수식어 따로인 거예요? 보어 따로 수식어 따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자리에 들어간다? 두 가지 자리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수식어 자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다. 어때? 괜찮아? 그래서 이 보어는 몇 개로 나뉘어? 뭐 여러분들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격 보어와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명사도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내려가서 대명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왜 명사를 대신해요? 여러 번 써야 되니까. 그치?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여러 번 써야 하니까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귀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제귀 대명사는 여자를 두 번 가리킬 때 she를 쓸 수 있죠. 그녀를 두 번 가리킬 때, 그리고 그녀를 가리킬 때 우리가 her를 쓸 수 있고, 그녀의 것을 가리킬 때도 우리가 hers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가리킬 때, 그는을 가리킬 때 우리가 he를 쓸 수 있고, 그를 가리킬 때 우리가 him을 쓸 수 있고, 그의를 가리킬 때, 혹은 그의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his를 쓸 수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를 네 가지로 나눠서 표현한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격 대명사, 오케이. 목적격 대명사, 오케이.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소유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인칭 대명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랍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대명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걸 가리킬 때는 this와 this를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먼 것을 가리킬 때는 that과 those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먼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this와 this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and 미래를 표현할 때 뭘 쓴다? this와 th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때, 그럴 때는 대시나 those를 쓴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those who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those를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시대명사도 가까이 있는 물건을 여러 번 말할 때,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여러 번 말할 때, 멀리 있는 물건과 물건들을 여러 번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제 제기대명사로 가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돌아갈 제자에 회귀할 귀자야. 다시 제자에 돌아갈 귀자예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쓰냐면 I라는 표현을 한 번 더 말하고 싶을 때 myself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나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리고 너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yourself. 너 자신 아니면 yourselves. 이렇게 너 자신들, 너희 자신들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무엇이다?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나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너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 스스로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 너희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희 스스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쌤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썼을 때는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펜으로 쓰게 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전부 수식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간단합니다. 부정대명사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여러 번 말할 때야. 자,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I lost my key. I need a new one. 요거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정대명사는 뭐냐면 나는 나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런 삼형식 문장이거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열쇠를 필요로 한다라는 삼형식 문장이 뒤에 나온 거거든. so를 빼먹었다. so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원입니다. 이 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바꿀 때는 열쇠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열쇠가 이 열쇠랑 똑같나요? 아니죠. 똑같지 않죠. 왜? 그렇죠. 앞에 있는 my key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열쇠가 되는 거지. 하지만 뒤에 있는 new one 할 때 one은 새로운 열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로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명사를 여러 번 쓸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부정대명사는 기본적으로 one, 그리고 once, 그리고 some, 그리고 any, 그리고 few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대명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데 일단 이 5개는 좀 기억해줘. 별표 치고.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대명사들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심지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4가지 자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품사 나왔습니다. 바로 동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 사물의 움직임, 상태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동사는요, 의미에 따라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라고 이렇게 2가지로 동사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타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면
자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이 갑자기 빨간 펜으로 동작 동사, 상태 동사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불가능하다라는 건 한번 써놓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리젠브, 닮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 상태를 나타내거든. 그리고 뭐가 있냐면 like, 알지? li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perceive와 같은 거. perceive는 이게 인지하다 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이런 동사들은 뭘 쓸 수 없어? ing를 쓸 수가 없어요. 뭐 possess라던가 소유하다, 아니면 belong to, 얘는 이제 속하다. 이런 동사들은 얘들아 동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꼭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잠깐 파란색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 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을 때 타동사,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배웠지만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모조리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동사는 품사죠. 예. 자, 동사를 자리로는 뭐라고 한다? 술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실은 predicate이야. 원래는 이렇게 P라고 쓰는 게 좋아. 우리가 주어를 말할 때는 얘들아 자리로 표현할 때 S라고 표현했지. 그리고 목적어를 말할 때는 우리가 O라고 표현하지 않았니? 그리고 보어를 말할 때는 C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수식어를 말할 때는 사실은 M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수어를 말할 때에도 사실은 P라고 표시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수어 자리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수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동사라고 자리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한다라는 거, 자리로서 표현할 때 요거는 이제 하나 예외로 우리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사가 study, 공부하다, run, 달리다, wash, 씻다, open, 열다, 이런 게 다 동작 동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작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있다, 이다, 존재하다를 뜻하는 비동사 같은 거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다라고 할 때 exist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 다음 강의, 내일 제가 이제 형식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우리가 1형식 동사를 요렇게, 2형식 동사를 이렇게, 3형식 동사를 이렇게, 4형식 동사를 이렇게, 5형식 동사를 쌤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조동사로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조동사가 나와 있죠. 자, 조동사는 동사를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냐면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 조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문법 조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의미 플러스 문법, 즉 의미적으로도 도와주고 문법적으로도 도와주는 짬뽕이라고도 하는 의미 플러스 문법 조동사가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자, 의미 조동사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must, should, cannot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요. 추측이 아닌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ust가 예를 들어서 추측일 때는 틀림없이 동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should가 추측일 때도 동사할 것이다 라고 쓰이고요. cannot 동사 원형이 추측으로 쓰일 때는 바로 동사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뭐 추측이 아닐 때는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cannot은 동사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 자, 그래서 추측일 때 추측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나 미래에 일어난 일을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일을 추측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 의미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로, 물론 이 pp는 동사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나 미래를 추측할 때는 그냥 의미 조동사에다가 뭘 더하면 돼?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나 미래 추측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쌤이 must 동사 원형은 추측일 때 틀림없이 동사할 것이다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must have studied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동사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과거 추측을 나타내는 거야.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쌤, 그럼 만약에 must study면요? 그래, must study면 틀림없이 동사할 것이다겠지. 틀림없이 공부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do라던가 have라던가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문법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주어와의 수, 시제, 그리고 인칭을 알려줍니다.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are you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are you happy를 써볼게. 그럼 무슨 뜻이야? 야, 너는 행복하니?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얘의 해석은 없죠. 해석은 없는데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뒤에 있는 you와 몇 인칭이라는 거 알려줘. 2인칭 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시제가 언제야? 현재 시제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잖아. 이렇게 수와 인칭과 시제를 가르쳐주는 게 아야. 마찬가지로 I was told라고 하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told는 실제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수동 분사라고 불러요. 수동 분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형용사인데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told라는 수동분사 앞에 있는 was는 문법 조동사야. 그래서 뭘 가르쳐주냐? 바로 앞에 있는 주어와 수가 단수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1인칭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시제가 과거라는 걸 알려주는 문법 조동사가 was가 되는 거야. 물론 was는 의미가 없지. 의미는 정확하게 told에 있는 거야. 왜? told가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was는 뒤에 있는 told를 도와주어서 한꺼번에 동사를, 정확하게 말하면 수동태를 형성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조동사 do를 봐볼게요. 자, she did not lie.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did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고요. 앞에 있는 주어인 she가 3인칭 단수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 시제라는 걸 알려주는 게 did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have로 가볼게. have는 보통 뒤에 pp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pp가 많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 have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몇 인칭입니까? 1인칭 복수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관되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알려주고 있는 게 have라는 조동사의 역할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문법 조동사는 do, have, be라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비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pp가 나와서 한꺼번에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비동사 다음에는 ing가 나와서 무슨 형도 만들 수 있다? 진행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be가 바로 문법 조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 플러스 문법 조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냐? 바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be able to입니다. 두 번째는 be going to입니다. 이거 글씨 안 보이려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ave to입니다. 자, 그래서 이 be able to의 be going to의 be, have to의 have는요, 앞에 있는 문법 조동사예요. 그거랑 able to, going to가 합쳐진 거야. 오,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있잖아.
그치?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의미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래서 이렇게 제가 문법, 의미 플러스 문법 세 가지 조동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1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사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